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검찰청 국정감사 전해드리다가 다소 늦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라임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 사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부지검 쪽에 라임 사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요. 어떤 근거로 부실 수사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국정감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반찬 토론 준비되어 있고요. 2부는 노무상담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함께 비싸진 것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집값에 연동되는 구조 때문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거래가에 따라 매매보다 전세 중개 수수료가 더 높은 상황도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이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는 이런 중개 수수료는 일부 수도권의 문제다, 거래량 감소로 오히려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불편 이야기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토론 함께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저 국정감사 받느라고 네. 좀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니, 괜찮아요. 예,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저희 제작진들이 90도로 좀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뭐, 네네. 제가 전민기 팀장하고 친하니까 굳이 제작진들이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굳이 중간에 또 그렇게까지 말합니까?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좀 딜레이가 돼서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래 금액에 따른 요율이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주택 어떤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 0.9%. 아마 이건 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임대차는 거래 금액 0.8% 이내라고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뭐 시도별로, 그다음에 뭐 중개 사별로 또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나머지 기준은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정하는 구조인데,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매매하면은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0.5%, 2억에서 6억 원 사이는 0.4%,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 예.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중개업소는 200 받고 또 어디는 300 받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전세를 계속 2년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예. 이 수수료율 때문에 처음엔 달라는 대로 다 줬었어요. 근데 이 이내이기 때문에 이건 또 협상도 가능하고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변 시세는 어떤지 이런 예.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참 수수료 아깝잖아요. 꽤 비싸요. 예. 지금 0.9%인데 지금 서울에 사실은 9억 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9억이라고 치면은 81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물론 예. 이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잘 따져보셔야 될 게,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거의 뭐 한 8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조금 깎아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사 안 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하지만 사실 또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달라는 대로 다 주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업소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실은 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수수료를 대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값이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저희처럼 이사를 가고 이게 중개업소가 아닌 이상은 다 비싸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예. 중개 수수료 거의 1,000만 원 시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사 비용 하죠. 뭐 또 집에 들어가실 때 인테리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합치면 이사 비용이 뭐 몇 천만 원까지 많이 나옵니다. 깨질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전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전세가 그 뭐 설정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거든요. 그 보호받기 위해서. 예, 예. 그럼 이 돈 저 돈 또 들어가면은 상당히 높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시죠. 집값이 비싸진다고 해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예. 이 중개 수수료는 또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중개사의 서비스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집값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 주는 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게 뭐 저희 같은 이제 국민들의 입장인 것이고 근데 예, 아까 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거래 절벽에 따라서 또 거래를 요즘에 없었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수료율은 올라갔지만 그런 거래량이 줄면 뭐 예. 개수가 10개 하던 거를 만약에 2개로 줄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또 그쪽도 피해가 있는 거니까요. 예. 어쨌든 이 수수료율 자체는 지금 집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좀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요.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은 입장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도에 소비자 시장 성과지수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한 건데 예.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는 53.5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고 수수료를 받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 좀 깎아지는 식으로. 예. 그래서 어떤 가격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런 불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예. 네. 일단은 뭐 100점 만점에 51.7점, 신뢰도가 53.5점이면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좀 신뢰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자, 이게 사실 일부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매 거래가 자주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역전 현상도 문제인데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전세가가 더 비싸진 곳도 있다고 하잖아요. 일부.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7억 원짜리 집을 매매로 계약하면은 중개 수수료가 한 350만 원 내야 되는데 전세로 계약하면 또 560만 원까지 오히려 내야 매매가 되는. 350인데 전세가 560. 이것도 조금 사실은 예,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요율로 따져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에 팔아야 될 집을 사실은 8억 9,900만 원에 내놓으면 또 중개료율이 확 떨어져서 그 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집을 내놓거나 할 때도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계산도 잘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중개소 가셔서 사실은 뭐 집값이 얼마인지 뭐 집 보는 거 외에도 예.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지실 보셔야 될 필요가 것 있어요. 같아요. 왜냐하면 집 보고 한 다음에 마지막 계약할 때 예. 중개료 얼마죠? 그때 이제 갑자기 당황하거나 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미리 먼저 물어보고서 그 주변 시세는 그동안 비슷한 예. 가격의 집들을 팔렸을 때 혹은 전세로 얻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율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아니 사실 문제는 뭐냐면 네. 최근 이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주인보다는 좀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좀 더욱 불리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집 주인에게는 또 수수료 적게 받고 그러니까요. 세입자에게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 집 주인 같은 경우 전세를 꾸준히 주는 분들은 그 특정 중개소를 또 계속 한 뭐 10년간 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랑 거래하니까 단골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좀 깎아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그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예. 또 알게 됐을 경우에는 좀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별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4203번님께서는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형진 씨 오늘 반찬 토론 뭔가요? 못 들었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집값이 함께 오르면서 또 함께 비싸진 게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인데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찬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슬라생 2시간 가자님께서는 전민기 팀장님 계속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유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예, 예.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좀 너무 훈훈하게 가는 것 같네요. 아니 중개 수수료가 요율로 정해져 있어서 부동산 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중개업계가 사실 집값을 올린 건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올 상반기까지 보니까 누적 개업 공인중개사 1,900곳인데 폐업한 곳이
7,600곳, 휴업이 또 700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0곳 정도 문 열면 지금 8곳이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중개업계도 힘든 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중개업계 많이 힘들고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가 또 활발한 상황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 중개 수수료 편차도 심할 텐데 똑같이 낮춰버리면 중개업계의 불만도 클 것 같고 일단은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중개 수수료가 더 낮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집값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은 3.5에서 6%, 예. 캐나다는 3에서 한 7%, 영국이 2에서 3.5%인데 많이 비싼데. 중개료는 또 매도인 혼자서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참 비싸네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매도잖아요. 예. 보통 전세나 이런 게 없어요. 보통 뭐 월세로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많고 예.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팔고 사고 전세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그 빈도수가 작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요율이 좀 높게 측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는 비싸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법인 형태 중개 회사가 있어서 예. 부동산 컨설팅도 해주고 세무 회계도 해주고 법률도 해주고 뭐 건축 집 사는 컨설팅 자료까지 제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원스톱 제공을 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세무사 부르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또 따로따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좀 함께 묶여 있어서 이게 케이스별 소요 비용은 한국보다 예, 어떻게 예. 보면 저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 반찬 맛도 못 봤는데 네. 56분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2부에서 이어갈까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네, 1부 반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내용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면 일단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5천만 원 미만은 0.6%,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4%, 6억에서 9억 원 사이는 0.5%, 9억 원 이상은 0.9%인데요. 자, 이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집값이 오르면서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성은 제가 방송 5년 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뭐 어떤 구성이요? 일부에서 끝내지 못하고 네. 중간에 교통 정보 듣고 입으로 넘어오면서 뭐든 시작이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지 않은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중개 회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원스톱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경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를 함에 있어서 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 소재도 또 불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예. 피해자가 사실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해서 좀 덮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제 보험을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그런 거 대비해서 들기는 합니다. 이게 예. 없으면은 공인중개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 금액이 1억 원이 한도여서 예. 이게 뭐 1인당 1억 원이 아니고 그 한 해 동안 발생한 것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뭔가를 잘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보상받는 것도 굉장히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대출은 은행에 묻고 세금은 세무사한테 묻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미국 사례처럼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가 낸 돈의 어떤 받는 서비스의 만족도도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계약할 때 그 공인중개사마다 은행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발품 파셔서 좀 그래도 이자율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좀 만족감을 올려준다라고 하면 예. 국민들의 어떤 너무 비싸다라는 말은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자,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서 요즘 변호사들도 부동산 중개업에 좀 뛰어들고 애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중에 반값 중개료 내건 데도 있어요. 예. 싸게 하겠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도 이렇게 반값 중개 영업하는 곳도 있고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내건 반값 중개 요율 보니까 매매 교환 기준으로 해서 거래 금액에 따라서 0.2에서 0.4%. 예. 그러니까 현재 서울시 기준의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쨌든 싸게 하면서 많이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부동산 카페라든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찾아보시면 대충 이제 가격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좀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결국엔 공인중개소도 이런 거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사실은 손님들 발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변해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업계도 타다처럼 기존 업계와 좀 플랫폼 업체의 좀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큰 회사가 뛰어들어가지고 이 중개율을 확 깎아 놓게 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좋지만 수많은 또 분들, 영세 중개 그럼요. 사업자분들은 또 망할 그렇습니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우리야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개 조금 낼수록 좋은 거죠. 안 그렇습니다. 내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시장을 또 혼란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좀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요율 자체를 금액대별로 또 어떤 동네별로 좀 세분화하면 좋은데 아마 예. 그 작업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또 중개업소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분들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비싸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또 생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대기업의 또 시장 진출은 조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올해의 경우 특히나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꺼려하는 분위기에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쉽지만 않은데 그러면서 VR 콘텐츠를 활용해서 집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부동산 서비스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VR 콘텐츠를 이용하지만 결국 발품은 또 부동산 중개인들의 몫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시장 논리로 갈 거예요. 중개사 분들도 아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어떤 가격 비교라든지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자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가가지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점만 우리가 좀 주의하고 중개업소도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시면서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VR 콘텐츠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업계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이 사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중개인 분들은 또 협상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적절한 금액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소비자들 위한 요율 구간 명확화 같은 대안도 좀 계속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4256번님께서는 한 건 하면 양쪽에서 수수료 받아서 조금 그 중개 수수료를 내려도 괜찮을 것 같다. 외국 사례는 뭐 매도인만 그렇죠. 주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양쪽 받기 때문에 조금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4876번님은 수수료를 최고로 책정하는 것이 좀 가장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해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2달 전인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뭐 석 달이나 그때 됐을 때 사실은 먼저 나가니까 전세 세입자한테 그럼 100% 다 중개료를 내라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반반씩 내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는 말 무조건 믿지 마시고 좀 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담당 작가에게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쉬운 주제로 많이 어려웠나요?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저희가 오늘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미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다시 재개가 됐고요.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중간중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노무 상담 시간인데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의 확인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세희망 자금 지급 대상인 294만 명에서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 명을 제외한 48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와 관련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1부도 그렇고 2부도 사실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네. 좀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좀 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저희 국정감사를 방송을 안 하고 재방송이 나간다는 게 참,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예.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네.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확인 지급 지난번에 네.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예. 진행되는 건데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11월 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돼요. 예. 지금 대상자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신속 지급 대상 문자 받으셨는데도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들이 있거나 예. 문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이번 달 16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시작됐어요. 예. 온라인으로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예. 역시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시고요.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장소가 어디냐?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뭐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고요. 그렇군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예. 하죠. 주민센터에서 받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지자체 센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역시나 현장 신청이 몰릴 걸 예상해서 10월 26일부터 첫째 주 10월 30일까지는 오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예. 26일은 16, 그다음에 화요일은 27, 38, 49, 50 이런 식으로 오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 좀 정리해드리면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네, 현장 접수는 26일부터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부제. 오부제로 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현장 접수하는 그 장소 기준이 장소가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확인해 꼭 보시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안내문이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안내문 확인하시고 현장 접수하시려면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소상공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점 기준으로 많으시니까 예. 매출 규모 기준을 우선 따져봐야 됩니다. 매출 규모는 음식점은 10억 이하. 예. 도소매 업종 하실 경우에는 50억 이하시고요. 그다음에 소기업이라고 하시는 건 요금 맞추시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예.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고요. 예. 그 외 업종은 직원이 5명 미만의 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개인이나 법인 다 불문하고 근로자 수와 매출액 규모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요거는 지원 대상은 다 아실 거예요. 일반 업종하고 특별 피해 업종, 집합 제한하고 영업 제한하고 집합 금지고요. 그다음에 예. 올해 5월 30일 이전에 창업해서 지금 신청하시는 일자 기준에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창업일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개업 연월일로 판단하고요. 예. 법인은 법인 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9141번님. 네. 안녕하세요. 구두수선 가게입니다. 저희도 세희망자금 대상자가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소상공인이시니까요. 1인 아무래도 1인으로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매출액 규모는 당연히 못 채우실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실 거고요. 예. 매출액 19년도의 기준 매출액 월 평균 매출액하고 올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을 감소만 확인만 된다면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간이 가세자에 해당될 예,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러면 19년도에 저기 매출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신고를 어떻게 해서든 있든 없든 신고가 돼 있으실 예.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보다 올해 매출액이 무조건 감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 20년도의 매출액은 어차피 21년도 1월에 가서 신고하시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간이 과세자라면. 예. 그러니까 그 견 매출액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예. 계산해 보셔서 19년보다 무조건 낫겠다고 하시면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신고하는 액 보고 감소가 안 됐으면 환수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소분은 없는 거죠? 감소만 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감소율이 없는 거지. 율이 없고. 감소분은 그냥 아, 감소만 예, 예. 하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인 말씀으로 들어서 예. 1원이라도 감소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또 지방에 좀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 접수를 하실 거거든요. 네.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한 번에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텐데 어떤 서류 네. 준비해야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장 접수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뭐 서류 작성하시는 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나 동의서 같은 거는 거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예, 예. 필수 서류나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가셔야 돼요. 예, 예. 근데 그 준비하셔야 될 서류 목록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요. 온라인에만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분들이나 온라인에 좀 좀 아시는 분들이 어쨌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에 올려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필수적인 서류들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예, 예. 첫 번째는 가실 때 신분증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 지원금 받으실 통장 사본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만약에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장님 개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져가시면 되고요. 법인이면 법인 명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안 가시고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양식도 온라인 올라가 있어요. 위임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예, 예. 가셔도 돼요. 이건 대리의 경우. 네, 대리의 경우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대표자 명의 통장이 아니고 가족 명의의 그 통장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가족 명의 앞으로 받을 경우에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을 가져가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올해 창업하신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매출 확인서라는 걸 서식을 온라인에 올려놨습니다. 소상공인 세희망자금.kr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 현금 매출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년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현금 매출 증빙 서류라는 걸 원하는데 예. 통장 거래가 있으면 은행 직인이 찍힌 통장 거래 입출금 내역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은행에서.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현금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포스기 현금 매출액에 대한 겁니다. 예. 이 세 개 말고는 다른 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매출을 입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받은 매출액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기 작성 간이 영수증이나 우리 뭐 장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예. 게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네. 제 느낌에 많아 보이는데. 예, 결국에는 우리 저기 자녀분들 온라인에 조금 아시는 예, 예. 분들이 옆에서 결국에는 도와주셔야겠네요. 도와주셔야 돼요. 예. 네, 먼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시려면 온라인에는 그 서류와 그 자주 하는 질문들이 쭉 올라가 예, 예. 있어서 조금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예,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을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필요해요.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니찬이 파파님께서는 사업자 번호가 각기 다른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해도 무조건 딱 한 곳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님 명의로 가져있으면 우리 지원금이 그냥 예. 사업체당 1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원칙이에요. 이런 예. 걸 여러 개를 개인 사업자 한 대표를 하시면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시면 그 중에 하나만 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개인 사업체, 뭐 다른 거는 다 법인 사업체예요. 그러면 법인은 다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사업장당 한 곳 지원하니까 법인이 여러 개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개인이라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3752번님, 일반 업종에서 2019년 매출이 없는 개인 사업자 간이 과세자인데도 신청해도 됩니까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20년 매출이 있다고 하면 예. 안 되죠. 왜냐하면 19년도 매출이 없는 걸로 신고했으면 없으면 감소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에서 예. 마이너스는 그 적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예, 부채는 그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신청하면 지원금 언제쯤 나옵니까? 네. 그
확인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나서 2주 후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 데이터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 봐요. 예. 그분들은 그냥 서류가 들어오는 그 조금만 확인을 하고 바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포함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이런 시간에 받으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면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도 아니고 2주 이후부터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니까 예, 예.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담이 물론 이 관련된 상담도 들어왔지만 그 네. 외에 좀 다급해 보이는 그런 상담들도 들어와서 네네. 저희가 섞어가면서 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프로그램 노무 상담 들어가기도 전에 보내주신 분인데요. 네. 3352번님. 네네. 저희 아들은 족발집에서 직원으로 만 2년 근무했는데요. 엊그제 사장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예전 같지 않으니 아들을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쓰겠다며 좀 보자는 겁니다. 네. 아들이 청력장애 5급이어서 저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럴 때 아들이 챙겨야 될 권리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네요. 부모님을 사장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족발집에 일을 하니까 그 족발집의 직원 수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이냐 부분 적용이냐를 나뉘거든요. 예, 예. 4인 이하 사업장이었다고 하면 뭐 크게 문제는 5명 사업장에서 지금 신분이 직원이라고 하면 정규직을 말하는 거고 예.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임시직 계약직을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5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역시나 비정규직으로 가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예.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 2년을 하셨으니까 직원에서 아르바이트 가시더라도 퇴직금은 근속 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나중에 퇴사할 때까지 계속 다 잡아야 된다는 거를 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만 뭐 퇴직금 해야 되는 거, 예,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면 일은 뭐 똑같이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예. 아니면 역시나 신분이 정규직에서 임시직 계약직으로 바뀌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정당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의 근로 신분의 변동은 우리 근로자 분하고의 사업주와 변동의 그 동의만 있으시다고 하면 예. 충분히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네. 이 어머니나 아드님이 가서 네. 절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네. 이러면 그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요게 제기할 수 이제 있는 더 게-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 가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해서 부당해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서면 통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해고의 사유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 뭐 나중에 안 하니까 해고한다고 했을 때 그런 다른 법적 요건들을 갖춰주면 되지만 4명에서 그러면 계약직으로 뭐 정직으로 하다가 계약직으로 바꾸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4인에서는 결국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예.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4인인지 5인인지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요. 예, 예. 네, 그래서 퇴직금의 근속 기간 계속 이어가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뭐 임시직이나 뭐 근로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시는 거에 대한 예, 예.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퇴직금 이런 부분 네,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이나 다른 뭐 5인 이상이면 연차 같은 거 챙기셔야 되겠죠. 계속 예, 예. 근속 연수를 인정받는 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352번님께 충분한 답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2937번님. 19년 9월에 창업했는데 19년 월 평균 매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네. 요거는 월별 매출액 합산하신 다음에 예. 그 해당 월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9월 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의 매출액을 다 더한 값을 4로 예.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월 평균 매출액이 나와서 그 월 평균 매출액보다 뭐 지금 일반 업종이라고 하시면 원래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셨다면 예. 그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0805번님. 일반 업종 직원 1명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인데요. 네. 매출 감소 증빙을 위한 현금 매출 증빙 서류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지금 원래 창업하신 분인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작년에 이제 창업하신 분들은 어차피 국세청에 자료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19년도 자료 바탕으로 올해 거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시더라도 7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그냥 자연적으로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이거 매출 증빙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년도에 5월 31일 1월 1일부터 5월 31일 이전에 그냥 올해 창업하신 분들이 증빙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왜냐하면 올해 하신 분들은 8월 매출액이 6월, 7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된 것 같고요. 7820번님 매출 감소를 판단할 때 과세 매출 기준인가요? 비과세 매출도 포함이 되나요? 네, 매출 다 포함입니다. 매출 하신 매출 거는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매출 다 포함해서 감소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6983번님 올해 4월 말에 창업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9월부터 가게 문을 열어서 그동안 매출은 없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예, 역시 뭐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신 걸로는 맞는데 역시나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 8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거 입증해야 되니까 아무런 매출이 또 이건 없는 거니까 좀 요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검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고요. 현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에서 생중계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내일도 생활을 꽉 채울 노른자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